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장을 보러 가는 마트에선 농수산물부터 온갖 생필품이 거래되죠. 그렇다면 돈이 거래되는 시장, 특히 외국 돈이 거래되는 시장도 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환시장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외환시장이란 외환, 즉 외국 화폐나 외화로 표시된 증권이 거래되는 곳을 뜻하는데요. 유형일 수도 무형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가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환율, 즉 외환의 가격이 등장하는데요.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죠. 시장이나 마트 등 일반적인 생산물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죠. 외환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외환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럼 환율의 변동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균형 환율의 상승,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듭니다. 수입 부품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국내 물가가 오르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경비가 늘어나 해외여행은 감소하게 되죠.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유학비 증가로 인해 유학생은 감소하게 되죠. 반대로 균형 환율이 하락, 즉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국내 물가 안정, 해외여행 증가,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 감소, 해외 유학생 증가 등이 이어지겠죠. 마지막으로 균형 환율과 주가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오르면 나중에 주식 투자로 발생한 원화 수익금을 달러화로 환전할 때 바꿀 수 있는 달러 금액이 줄어들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구입한 주식을 팔려고 하겠죠. 만일 환율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팔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투자 수익의 환율 환산 금액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어떠신가요? 환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환율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모자라지만 앞으로 환율 관련 경제 기사를 보실 때 이런 기본 지식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환율 헷갈리시죠? 보통 이 환율 하면은 도대체 뭐가 오르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시하는 환율은 대개 달러 원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의 가치를 표시하는 건데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반대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알 수 있는데요. 보통은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수출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법칙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외우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저는 우리 경제 참 대단한 경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크든 작든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올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세계 10위권 경제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분석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재벌이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계정부 기업이 모두 다 역할을 잘 해왔던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근면 성실이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성장의 과실은 재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될 텐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데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로 입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벌 기업들만 지나치게 성장의 단맛을 봐왔다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양 연구위원이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해봤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고서 잘 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합니다. 보고서의 결론부터 그냥 두 가지로 얘기를 할까요? 예, 그러시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했지요. 예. 근데 그 열매는 보니까 한국의 재벌 그룹들, 구체적으로는 62개 재벌과 총수 있는 30대 재벌, 또 이제 범 4대 가문 재벌,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 재벌 그룹 및 대기업이 더 가져갔을 수도 있다라는 네. 추정이고요. 예. 국가자산도 보니까 개인보다는 법인 기업에 더 열매를 더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실증적으로 보고서의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예. 그리고 이게 그 조사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건데 경제력이 재벌 그룹에 집중돼 있다. 이런 결론을 나오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모형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통계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였나요? 예, 그 한 가지 이제 인식해야 될 게 그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면 네. 재벌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있는 우리 이제 GDP 국내 총생산과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이 사실은 이제 GDP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 따라서 이제 보다 이제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재벌의 총 자산하고 네. 매출액 등을 국가 자산과 기업의 매출액을 직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비금융법인 국가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1년에 재벌 전체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에서 예. 2012년 말 기준 57.37%로 약 24.6%가 증가했고 네. 민간 재벌 그룹 비중은 2000년도에 36.2%에서 2012년 말 46%로 약 27% 증가. 등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GDP보다는 국가 자산으로 봤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가 자산과 기업 경영 총 매출액입니다. 기업 경영 총 매출액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작적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지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재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옥스퍼드 사전에도 그대로 실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 말이라고 명시까지 돼 있는데 재벌의 개념은 어떻게 보시나요? 학자들마다 다소 달리 정의를 합니다만 우선 그 우리나라 재벌은 일본의 그 자이바츠에서부터 예. 비롯됐는데요. 한국의 재벌은 사실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 재벌과는 역할과 이런 그 영향력 측면에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자본 및 인적 자본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거나 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요. 네. 한국의 재벌은 특히 이제 총수를 중심으로 한 총수 가문들이 예.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즉 소유는 얼마나 되지 않지만 약 5% 미만이지만 나머지 95%의 의사결정을 총수 및 총수 가문들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범위는 공정위가 이제 자산 규모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네. 2012년 말 기준으로는 62개고요.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재벌의 30대 그룹도 비교를 해봤고 네.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4대 가문 혹은 8대 가문 등으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자산 총액으로 볼 때 상위의 200개 기업이 여기에 보면은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많이 속해 있잖아요. 예. 대략 어느 정도나 속해 있나요? 예,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200개에서 171개이기 때문에 예. 약 85%가 재벌 그룹 계열사에 속합니다. 이것은 이제 1987년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는 97개였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약 2배 가까이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기업들 혹은 재벌 계열사들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제력이 다 몰려 있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4대 재벌하면은 뭐 삼성, 현대, LG, SK 누구나 다 알 거고요. 또 예. 여기다가 뭐 롯데, 한화, 두산, 한진을 하면은 8대 재벌인데 예. 이 8대 재벌로 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벌들이니까요. 예. 여기에는 국가 자산이 어느 정도나 집중이 돼 있나요? 예, 우선 그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국가 자산과 비교해서는 재벌 가문별로 이제 삼성 가문이 2000년도에 6.67%에서 네. 2012년도 9.33%로 약 39.8%가 증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범 4대 재벌 가문은 같은 기간에 22.9%에서 25.6%로 증가를 했고 8대 가문은 27%에서 31%로 증가를 했는데 결국은 상위 재벌 가문으로 네. 경제 집중이 심화됐다는 이야기고요. 네. 또 한편으로 GDP와의 비교에서도 범 삼성 가문이 2000년도에 13.3%에서 2012년도 25%로 약 9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범 4대 가문은 45.8%에서 69.7%로 약 52% 정도 증가 등을 한 네. 것으로 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다는 생각밖에 좀 안 드는데, 그러면 이 국가 자산의 58%, 한 60% 정도가 되는 것이 재벌 그룹의 자산이다라고 볼 때, 예. 그러면 이 재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의 수로 보면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 그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네, 쉽지 않죠. 추정하기가 네. 곤란하죠. 근데 예.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62개 재벌 계열사들이거든요. 예. 이 계열사들이 약 85% 정도를 차지하니까 네. 해당 재벌 그룹과 그 총수라고 이렇게 애들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룹 총수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62명인가요? 62명? 예. 총수가 총수 및 예. 그 가문들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 가족들 예, 그 가족들이죠. 예, 그룹 예. 총수 및 가족들 한 60명을 중심으로 한 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게라도 뭐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뭐 핀란드도 그렇고 노키아 같은 경우에요. 예. 뭐 일본도 그렇고 사실은 재벌의 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세계 공통 아닌가요?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그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가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일부를 얘기를 했는데 하신 것처럼 핀란드의 노키아가 한 20%를 차지하고 네덜란드의 이 로얄 도치시엘이 56%, 네. 노르웨이의 스테이터일이 2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약 21%, 삼성이 21.7%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예. 이렇게 비교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런 단독 기업인 것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2011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제조업 기준 매출액 상위 12기업을 추려내서 GDP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미국은 15.1%, 일본은 22%, 프랑스는 29.4%, 독일은 30%, 영국 30%. 근데 한국은 47%입니다. 높네요. 근데 여기서 더 예. 중요한 것은 예. 우리나라 이제 상위 12기업에 한전이나 포철 같은 걸 제외하면 예. 한국의 4대 재벌 계열사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한국의 경우처럼 재벌 가문 기업들이 네. 그 나라의 상위 기업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서 이거 상당히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항상 좀 문제를 낳기 마련인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40%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재벌 그룹들에게만 경제력이 쏠리는 원인은 뭘까요? 이것은 뭐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성장 그 시대에 있어서 정부가 추진한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및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영향을 주었고 네.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추동할 때 모든 역대 정권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관점에서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벌 대기업을 추동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제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은 지난 정부가 일단 떠올라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지난 정부에서 GDP로 볼 때 200대 기업의 자산 비율이 크게 늘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예. 어떤 정책들이 이런 데 도움을 줬을까요? 일단 다 아시다시피 고환율 정책이고요. 네. 이건 수출 대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함께 재벌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됐었죠. 물론 당시 이제 2007년부터 시작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상당히 선방했다는 점도 동시에 우리가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년마다 추정한 200대 기업의 이제 매출액 집중도 상승을 보면 2008년과 2012년 기간 동안에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했던 것보다 가장 높은 22.2%가 상승을 해서 네. 그렇게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어떤가요? 재벌그룹 관련한 그 어떤 입장이라든지 정책이요. 예, 각각의 이제 인식하는 분마다 혹은 그 분석하는 분마다 다를 텐데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재벌 대기업의 과거 역할이나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각종 세제 및 투자 지원책이 중소기업이나 혹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보다 재벌 대기업 등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혜택이 좀 더 주게 되거나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창조경제 등이 내용을 충분히 담보하지 않을 개연성이 뭐 있는 것이라든지 또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재벌 대기업 중심이다. 네. 이런 압도적인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재벌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수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연구위원님은 어제 이 재벌 총수 두 분 집행유예 예.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을 좀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런데 여전히 3+5라고 하는 그 재벌 공식이라고 하나요? 그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예.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항상 봐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 나왔던 게 이게 3-5 룰이잖아요. 그렇죠. 징역 3년, 집행유예 네. 5년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이제 엄벌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대로라면은 이렇게 예. 그 어떤 그 계열사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라든지 뭐 횡령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양형을 하고 예. 또 경제력 계속 집중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당시 대선 공약 당시에 그러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죠. 네. 했는데 여전히 물론 그 상권 분립에 의해서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할지언정 네. 결국 그러한 법률적 판단은 이 경제를 하는 경제 일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의하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서 경제 활동이 오히려 저는 위축될 수 있다. 혹은 그러한 그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한편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0대 기업이나 재벌들의 이제 계열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자산의 비중이 추세를 이제 강화시킬 수밖에 네. 없는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경제 민주화가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정책이 사실은 이제 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네. 1차적으로 구사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보는데 예. 여전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신규 신환 출자 금지를 했는데 원래는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 예. 부분까지. 또 한편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안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네. 하도급 거래 정상화는 기본이고 네. 그 이를 넘어서 이제 재벌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보다는 국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반면에 국내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꿔주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양 박사였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4부에서는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나 또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해서 탈세와 비자금 조성, 배임 같은 대기업 오너들의 죄를 묻는 양형 기준이 바로 3.5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행법상 징역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 3년으로 죄를 묻되 실형은 면해주는 최고의 형량이 바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건데요. 이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어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모두 법정 구속됐던 두 사람이 이번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주주들이 돈을 댄 주식회사의 돈은 오너 대주주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실 오너들은 자기 돈처럼 여기저기 옮겨 쓰곤 하죠. 우량한 계열사의 돈을 부실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은 아주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범죄 행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 구속이라는 강수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형을 깎아주는 일이 나타나면은 국민들은 허탈해집니다. 엄벌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만은 개인 마음대로 회사 돈을 여기저기 쓰도록 하고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도 기업어음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는 것은 절대 가벼운 죄목은 아닙니다. 요즘 대기업 오너들 줄줄이 법정을 들락날락하고 있죠. 이재현 CJ 회장의 1심 선거 공판이 이번 주에 있고 또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고일도 이달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서 제대로 알아보는 그건 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내 돈은 어디에 맡겨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증시 전문가들이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예, 네. 그러니까 대순환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위험자산에서 떠났던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위험자산으로 뛰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또 이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이번에 나오고 있고요. 예, 그동안 보면은 작년에는 소위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 말이 유행했고요. 예. 예, 실제로 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갔었습니다. 네. 예, 즉 채권에서 주식으로 갔었죠.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 돈이 다시 채권형으로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지난주까지 글로벌 자금 보면은 주식형 자금에서는 약 270억 달러가 유출된 반면 네. 채권형으로는 210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작년에 보다 올해하고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테이퍼링이죠. 네.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걸 좀 축소한다. 예, 그게 원인이 됐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미국 등 세계 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인가 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에 저점이었었어요. 네. 지금 확장 국면이 거의 5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 이처럼 오래 확장 국면이 지속될 확률은 뭐 18% 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미국 경제마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자금 이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위험 자산에다가 내 돈을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올해는 좀 위험 자산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을 작년 말 올 지금 1월에 다시 한번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3월, 4월 또 FOMC 거기 그런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현재 지표를 보고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보다도 뭐 4, 5월 가지고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닛 옐런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예. 실업률만 가지고 뭐 그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양적 완화는 줄여도 제로 금리는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을 선물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꼭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물론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은 최소한 내년 하반기 이후에가서나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더욱 중요한 것은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너무 앞서갔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가 평균적으로 4%포인트 앞서갔는데 최근에 한 26%나 앞서갔거든요. 그러면은 경기에 지나치게 앞서갔던 주가가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과거에 보면은 경기 정점 10개월 이후에 미국 주가가 한 19%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이 뭐 주식 등 위험 자산보다는 수익률은 낮지만은 잠시가 안전 자산으로 도피해 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나눌 때는 조금 안전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신흥국에서 빠진다는 이런 자금들은 지리적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예, 선진국 채권 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선진국 채권 예. 시장. 예. 예, 그리고 일부는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미국 네. 상업용 부동산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머징 마켓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나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었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빠져나가고 대만이 그 다음으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공통적으로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라는 겁니다. 예.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우리나라 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이머징 마켓하고 차별화됐다. 그래서 주식을 살 것이다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이 오히려 더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거는 앞으로 세계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대만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선진국 안전한 채권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작년 9월 현재 한 2,600조 원 정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은행에다가 한 46% 정도 맡기고 그다음에 보험연금에다 29%, 채권 9%, 주식에는 약 17%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금융자산만을 따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 개인들이 부동산 72%고 금융자산은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금융자산을 지금 거의 다 은행에다 거의 절반 정도를 네.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세를 보면은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연금 쪽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보험연금 비중이 현재 29% 정도 되는데 한 10년 전에는 21%였거든요. 예. 그리고 주식 비중은 2007년에 21%에서 현재 한 7%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 개인 자산의 구성과는 조금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미국 사람들은 현금을 은행에다 덜 맡기고요. 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일본 사람들은 전혀 반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은행에다 맡긴 돈이 13%인데 일본 사람들은 54%를 네. 은행에다 맡기거든요. 여전하군요. 주식을 보면은 네. 예, 미국이 32%, 일본 사람들은 자기 금융자산의 8%밖에 주식에 안 맡기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죠. 예, 우리보다도 훨씬 적네요. 예. 예. 근데 가장 이 차이가 나는 게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 투자 성향 때문인 건가요? 그 나라 국민 성향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예. 주가거든요. 네. 예,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주식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됐기 때문에 미국 네.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일본은 90년 이후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는 이유는요. 사실 일본 경제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거의 0%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는 그동안 물가가 하락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가 과거 평균 한 1.5% 정도 하락했는데요. 물가가 하락이기 때문에 금리를 안 받더라도 실질 금리는 한 1.5%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낮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은 겁니다. 주식 사면 계속 떨어졌었으니까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 이제 간접 투자들을 많이 해서 주식형 펀드에 돈 많이 넣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예,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로 무려 144조 원 정도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85조 정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예. 사실 그럼- 이거는 예. 저도 같이 금융회사에 근무해가지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2007년, 2008년에 은행 증권회사들이 너무 큰 잘못을 했죠. 은행은 그렇더라도 증권회사 은행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펀드를 모으자마자 그 뒤로 주가가 폭락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그때 주식시장에 많이 실망을 하고 계속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돈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돈이 은행 예금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가 약간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 채권형 국민들도 펀드요? 예. 지금 일본처럼 사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금액도 상당히 좀 많아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증권회사 가면 소액 채권이라고 있고요. 예. 예, 소액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형으로 만든 ETF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주식처럼 10만 원 있어도 몇 주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적립형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런 예, 게? 적립형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ETF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하기 때문에 네. 채권형 ETF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주식한 사람들은 조금 심심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주식은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한데요. 예. 이거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개인들은 사실 채권을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 간접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형 펀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채권하고 주식형하고 결합한 혼합형 펀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채권이 60% 주식이 40% 들어간 이런 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네. 주에 또 재밌는 또 사실들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신청을 해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아, 예. 특히나 근데 올해 바뀐 세법 내용 중에서 가장 개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이 여쭤봤지만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요거 한번 다시 또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 이거 아주 네. 큰 이슈였죠. 예. 일단은 그 전년대 우리 소득공제 제도가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졌었죠. 네.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뭐 100만 원을 지출하면 세율이 최저 세율은 6%니까 6%부터 시작하니까 6만 원만 공제가 됐는데 최고 세율인 38% 적용자 같은 경우는 38만 원이 공제가 됐어요. 네.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자.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환이 됐고요. 예.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 계좌 같은 경우 납입액의 12% 공제해 주고요. 의료비나 교육비는 지급액의 12%고요. 보험료는 네. 12%, 의료비나 교육비는 지급액의 15%를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네. 기부금 같은 경우 3천만 원 이하 기부하신 경우에는 15%, 3천만 원 초과해서 고액 기부를 하시는 네. 경우에는 25%를 공제합니다. 그렇군요. 공제 한도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하고 똑같고요. 우리 그 특별공제 항목 중에 표준공제라고 있었는데 네. 이것도 표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나 성실사업자, 성실 대상 사업자 같은 경우는 12만 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자에게는 연간 7만 원을 각각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고요. 네. 우리 그 자녀들 키울 때 다자녀 추가 공제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네. 이게 전부 다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이 됩니다. 그 출생에 대한 공제도 합쳐서요. 네.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 어린이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공제가 되고요.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따라서 네. 2명은 30만 원이 1인당 20만 원. 20만 원. 네, 제가 네. 예, 그래서 세 번째 아이부터는 세 명이면은 총 5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30만 원 더하기 20만 네. 원. 그리고 4명인 경우에는 70만 원 추가 공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관심은 그래서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잖아요. 예. 대체로는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지난해 이제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고 나서 그럼 어느 구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거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지출했을 때 6%나 15%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오히려 공제가 늘어나요. 그 기준을 정부에서는 약 5천만 원 정도로 그때 네. 잡았었죠.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세율이 25%부터 적용이 되니까 요 구간부터는 세부담이 늘어날 거다라는 네. 얘기죠. 고소득자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뭐 이면은 있지만 개인들은 어디가 이제 고소득자냐부터 논란이 시작돼가지고 그냥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은 있는데 예. 또 정부 재정이 또 탄탄해야지 된다는 네. 측면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또 이 같아요. 세법 파괴 그 논리적인 취지에서도 보면 공평하게 감면을 하자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네. 2363님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낸 이후에 판매나 기타 실적 등 거래가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래 실적이 없어서 신고할 내역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금은 항상 과세 대상 소득이 있거나 과세 대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등록만 해놓고 네. 또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폐업한 날의 다음 달 그러니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네.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 달에 만약에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 달 3월 25일까지 까지. 신고를 하셔야 예. 된다는 얘기죠. 이때에 만약에 거래 내용이 없으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내용이 없는 거죠. 거래가 네. 없다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뭐 비품 같은 거 구입을 하시고 뭐 임차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재고자산이나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 사업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환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시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매출이 없고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이런 네. 환급받은 자산이 있다면 예.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재고자산이나 뭐 구입한 자산이 없다. 아무것도 없고 거래도 없었다. 이러신다면 당연히
그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당연히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가장 간단할 거고요. 네. 만약에 무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납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6871님인데요. 안양에서 자동차 정비 서비스 사업장을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6월에 폐업을 하고 3번으로 이전을 해서 7월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양 사업장의 6월까지 매출액은 3억 원 정도고 이후 3번 사업장의 경우에는 5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네. 또 3번의 기업을 또 했는데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기준 수입 금액을 합산해서 성실신고 의무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어려운 얘기네요. 네. 자, 일단 이분은 전년도에 순 매출액이 예. 양쪽 사업장을 합쳐서 한 8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우리가 성실신고라는 건 업종별로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그 세무사가 혹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준하는 성실 확인서라는 걸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첨부하게 되는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래 5월입니다마는 1개월 연장을 해서 6월까지 신고를 하고 요 그 성실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수익 금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매출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 한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을 개업을 하셨어도 네.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 소득이. 예. 이럴 경우는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면 네. 되는군요. 예. 그래서 서비스업 기준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성실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실 거고요. 예. 참고로 우리가 그 업종별로 기준 수익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자, 이게 올해부터 좀 바뀝니다만은 전년도 이제 금액을 올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 같은 경우 1차 산업 또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20억으로 내려갔어요. 아, 그래서 네. 내년에 신고할 때는 20억 이상이면은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조, 숙박, 음식, 전기가스, 중기나 수도 사업 같은 경우 또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네. 환경 보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15억인데 네. 올해부터는 10억 원이고요. 예. 부동산 임대나 사업 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병원, 병의원도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차 정비 서비스 같은 예. 경우도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5억 원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더 세금을 내야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는 세금은 동일한데 아, 세금은? 이제 예. 깐깐하게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아, 이런 업종에 네. 대해서 이 정도 매출액 이상이 되면은 예. 항목별로 다 따져서 검증을 받아라. 세무 전문가한테 네. 이런 취지고요.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럼 어떤 혜택을 줄 거냐. 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대리한테 네. 지급하는 그 비용을 100만 원 한 대까지 그 60%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교육비나 의료비 소득공제, 지금 이제 세액공제입니다만 이 경우는 근로소득자들만 해당이 되는 공제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일반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을 해주겠다. 성실사업자의 예. 경우에는 또 만약에 이걸 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네. 5% 가산세 있고요.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뭐 이런 예. 그러면은 제재도 주어집니다. 네, 올해부터 조금 조여지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농업이나 1차 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으로 이게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예. 또 많은 대부분의 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 성실 어느 정도 매출액만 되면 이제 성실하게 네. 그 감사받듯이 일일이 전표까지 확인을 해서 예. 예, 결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점점 깐깐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청취자 여러분, 세금 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보니까 전체 세금 거둔 게 재작년보다 1조 1천억 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개인과 자영업자한테 받은 세금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이 나라 세금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세금을 열심히 내신 개인과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